생산성 향상은 인플레이션을 잠재웁니다. 그런데 돈을 확 풀었는데 투기적 투자로 들어갔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점점 더 자극하는 과정으로 갑니다. 2025년도 변동성은 분명히 생길 수 있다. 그런데 1분기 때 변동성은 매수의 기회다. 변동성이 아니라 지금 이 버블이라고 치면 이 버블이 붕괴되는 건 왜 일어날까라고 보면 결국은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에 성상현 부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부부장. 안녕하십니까. 입에는 성상현 과장이 입에 붙어 있는데 성상현 부부장 어디 지금 해 바뀌면서 승진하셨구나. 그죠? 네, 이번에 또 지난 한 해 또 어떻게 보면 한 2년째 지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인사이트를 나눠주고 계신데 지금 지난 2년 동안 우리 잘 짚어오셨어요. 네. 이제 조금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죠? 3세판. 네. 이제 그렇죠. 3년째인데 우선 제가 이거 아직 서점이 나오지도 않은 것 같다고 또 저자 친필로 해서 또 책을 받았네. 부지런하다. 미국 투자 메가사이클? 미국 투자 메가사이클. 제목이 미국 투자 메가사이클이면 슈퍼사이클도 아니고 메가사이클이면 이거 아직도 갈 길이 멀단 얘기인데 제목에서 벌써 답이 나와 있네요. 그래도 조심조심 하라고 하는 것들도 다 좀 적어놨고요. 네. 메가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상승장이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목도 네. 2025년은 버블이 형성될까? 과연 붕괴될까?가를 오늘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요? 사람들은 지금 뭐 어떻게 할지 잘 고민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벌써 이렇게 자료실에도 올라와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래요. 이제 자료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선 우리 성 부부장님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고 중간중간에 제가 또 의문점 또 한번 살짝 또 태클 걸 만한 거 있으면 한번 들이대겠습니다. 예. 그래요. 제목이 그러네요. 2025년 버블은 형성될까 붕괴될까. 네. 그런데 소제목이 혁신은 위기에서 탄생한다. 네. 야, 멋있는 말이 이렇게 많아요. 아까 책에도 보니까 얼핏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시작의 크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꾸준함입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꾸준함. 그러려면 이거 3배 레버리지 이런 건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아이온큐 이거 한 방에 그냥 ETP가 상장 폐지가 됐는데. 세배 레버리지 이런 거는 이제는 진짜로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그죠. 예, 변동성이 그러니까 상승장이 되더라도 변동성이 점점점 커지는 장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닷컴 버블 때 보면 95년에서 2000년까지 예. 나스닥이 400% 이상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20% 이상씩 빠졌던 적이 2번인가 3번 있었고 그랬죠. 10%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10% 정도의 네. 수시로 있는 조정이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장에서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를 막 계속 쓰고 있다? 그럼 절대 못 버티죠. 이게 우상향하는 장세라도 변동성이 커질 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네.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활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간에 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좀 본인만의 철학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지표를 보면서 네. 헷갈리거든요. 고용 지표도 여러 개 있고 예. 물가 지표도 여러 개 있고 맞아요. 물가에 영향을 네. 미치는 요소도 네. 많고 제조업 지표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올해의 핵심 테마가 뭐냐가 네.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예. 증시를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봤던 가장 핵심 테마가 네. 연준과 재무부의 유동성 공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이 부러지든, 그러니까 장이 급락할 가능성은 없다. 대신 변동성은 예, 생길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 본다. 그게 연준과 재무부가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많이 걱정했지만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예. 돈을 계속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25년 그럼 핵심 키가 뭘까? 네. 저는 똑같이 유동성이라고 봅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바톤이 예. 연준과 재무부에서 예. 재무부와 은행으로 간다고 봅니다. 재무부와 은행. 시중은행. 그래서 재무부와 시중은행이 네. 2025년도에는 유동성 공급자가 될 것이다. 유동성 공급자가 네. 될 것이다. 네.
이 유동성 공급은 언제까지 할 거냐?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2022년도 봤던 그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유동성 공급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를 뭐 추후에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지금까지는 재무부와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준으로 증시를 봐왔거든요. 네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알지만 실질적으로 신용 창출해주는 기관 있잖아요. 그거는 연준보다 시중은행이 훨씬 커요. 그게 우리 예전 경제학 교과서에서부터 배운 게 신용 창출 그걸로. 네. 네. 연준은 본원통화 수준이고 네, 맞아요. 시중은행은 광의통화입니다. 네. 보통 그 통화량을 전체를 놓고 보면 1대 9, 2대 8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는 이 20%에서 풀리는 유동성을 가지고 예. 증시를 만들어 왔다고 봅니다. 어허. 근데 이제는 80%에서 움직이는 시장이 올 거라고 봅니다. 이 유동성 공급이. 와. 그래서 아. 버블로 갈 수도 있고 음. 이 버블이 갑자기 붕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버블이라고 하는 거면 빠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과 재무부는 이 상승 유동성 공급하는 방식을 이 80%에서 움직일 거긴 하지만 전방위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버블 양세를 만들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건 자기들도 겁나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25년도는 은행에서 신용 창출이 될 거다. 하지만 그 신용 창출이 생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대기업 쪽으로만 돈이 집중적으로 풀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돈 될 만한 곳. 네. 빌려줘도 괜찮을 만한 곳. 네. 저금리로 가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중소형 기업 그리고 실적이 안 나는 기업 이런 쪽으로 돈이 풀리거나 부동산 쪽으로 돈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GDP 성장에 도움이 돼요. 네. 그리고 유동성은 풀리는 거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쪽으로 풀리기 시작하면 이건 저는 투기적인 투자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돈은 풀리는데 네. 대기업 쪽으로 돈이 가서 이 대기업들이 이거를 연구개발이나 혁신으로 이어지면 예. 이거는 생산적인 투자. 예. 러셀이나 뭐 그 뒤에 더 중소형 기업 네. 이런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좀 저 멀리 있는 기술들. 예. 그냥 우리가 2021년도에 봤던 막 메타버스 같은 그런 어허. 완전 새로운 예. 실적이 안 나오는 기술들. 아니면 부동산. 이쪽으로 돈이 가면 저는 투기적 투자고 이거는 결국은 연준의 긴축을 다시 불러일으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투자로 가면 네. 결국은 생산성 향상은 인플레이션을 잠재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지만 네.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생산성이 예. 올라가면 그러면 이 제조를 하는 데서 그 비용이 확 줄어들어요. 결국은. 그럼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줄어드는 방식으로 가요. 그런데 돈을 확 풀었는데 부동산이나 투기적 투자로 들어갔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점점 더 자극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연준의 긴축 사이클은 다시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2025년도 변동성은 분명히 생길 수 있다. 저는 사실 12월 달에 인포맥스 나왔을 때도 1분기 정도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1분기 때 변동성은 매수의 기회다. 근데 그거는 저는 올해도 똑같다고 봅니다. 대신 변동성이 아니라 추세적인 하락은 언제 일어날까? 그 버블이 만약에 지금이 버블이라고 치면 이 버블이 붕괴되는 건 왜 일어날까라고 보면 결국은 연준의 추세적인 긴축이 다시 시작될 때. 그러니까 지금은 완화지만 덜 완화하는 방식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다시 추세적인 긴축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이 버블이 아니더라도 버블은 붕괴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대기업으로 가면 이건 생산성으로 이어질 거고 잠깐 생길 수 있는 이 인플레이션, 성장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시장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변동성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대기업에 가서 생산성 향상으로 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 시중에서 풀리는 돈들이 갑자기 실적이 없는 기업으로 가든지 다시 부동산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성장이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그 성장은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긴축이 다시 시작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직은 2025년도는 그런 실적이 없는 기업으로 갈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 실적이 없는 기업으로 가는 시기가 언제냐고 하면 연준이 과잉 완화로 돌았을 때 그러면서 그 기업들이 실적이 없는데 멀티플이 막 올라가는 예. 그런 시기 보통 그게 B2C 기업이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B2B에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는 변동성은 있겠지만 계속 비중을 채워나가야 될다라고 저는 일단 큰 그림을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과연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진짜 많았던 국가들은 어떤 식으로 이 그 부채를 해결했을까? 지금 미국이 가장 뭐 어떻게 보면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예, 예. GDP 대비해서 120%, 110% 막 130%막 이러잖아요. 예.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까에 대한 우리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2020년도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린 이 신용 창출의 주체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기업들은 아까 제가 대기업들로 풀린다 했잖아요. 네. 이거 대기업들이 왜 풀까? 왜 대기업들로 어떻게 돈이 갈 수 있을까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일단 그 좋습니다.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제가 오늘 시간 내에 일단 네. 오늘 말씀드린 걸 다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지금 유동성 관점에서 1분기 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지 쪽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일단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 표가 조금 어려운데 어렵진 않은데 복잡한데 제가 그래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빨간색, 녹색, 뭐 보라색에 가져왔어요. 빨간색 선이 GDP 대비해서 현재 재정 수지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 역순이기 때문에 빨간색 위로 올라온다고 하는 거면 재정 적자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 해는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를 많이 풀었다. 네, 예. 내려온다는 거는 재정 흑자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녹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실질 GDP 추이. 실질 GDP. 네. 그리고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 추이. CPI.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우리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엄청 고생을 했었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네, 9.1%까지 CPI가 올라왔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연준은 2022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걸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기가 2022년도에 이제 주식도 풀어졌지만 그래요. 둔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23년도 예. 1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장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연준의 기준금리는 계속 기준금리 인상은 계속 되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은 계속 되는데도.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고 하면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이 있었어요.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어내가지고 그 찍어낸 자금으로 기업들에게 보조금 지원, 살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성장률은, 그리고 미국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보통 경기가 둔화되는 게 일반적인 과거의 역사 패턴이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2023년 1분기부터 예. 그 사실 정확하게 SVB 사태, 실리콘밸리 은행 터지고 난 뒤부터 경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주식시장도 당연히 좋았지만. 그리고 2024년도 보면 경기는 계속 회복되는 상황이었고 네. 물가는 사실 제어라고 썼지만 물가 상승률이 제어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9.1%까지 올라갔던 물가가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어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거예요. 물가 자체는 올라갔죠. 계속. 물가 자체는 물가 올라가는데 추이 상승률이 자체는, 떨어진 거지. 우리 네. 모든 상품의 가격들은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떨어진다고. 예, 그래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2024년도를 제어를 했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그냥 순조롭게 계속 올라갔어요. 네네. 그게 디스인플레이션 구조, 그리고 경기는 계속 회복되는 그 내러티브였어요. 근데 그 뒤에는 보니까 연준과 재무부가 쿵짝쿵짝해서 유동성을 계속 풀어줬다는 거죠. 연준은 금리 인상을 했지만 재무부는 자금을 끌어왔고 국채 어디서? 발행을 통해 가지고. 시중에서? 네. 근데 그게 뭐 단기 국채 중심으로 끌어왔고 그 단기 국채는 연준 계좌에 있던 영내포 돈들을 다 끌어와서 이 돈들을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면서 네. 대기업들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돈들, 투자도 계속 빵빵히 할 수 있었다. 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투자를 해도 대기업들은 지금 돈이 많았거든요. 빅테크들은. 예. 보조금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 자본 지출이 많았는데 사실 그 자본 지출도 받은 돈을 발라내버리면 그게 과연 얼마나 많이 했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랬고, 그러다가 2024년 3분기부터 9월 달에 연준이 갑자기 50bp 이하를 때렸습니다. 작년 9월이죠. 네, 2024년 9월. 빅컷을 해버린 거지. 빅컷을 해버렸죠. 예. 그때
고용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어요. 네, 네, 그게 7, 8월에 고용에 대한 둔화가 좀 있었습니다. 음. 그러면서 연준은 비컷을 했고 25bp 더 내려서 지금 100bp 정도 인하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12월 FOMC에 갑자기 물가에 대한 좀 우려가 된다고 하면서 연준이 인하는 했지만 약간 긴축적인 발언을 파월이 쏟아냈습니다. 그래 2023년 9월 FMC에서 2024년 9월. 아니. 아. 2024년 9월 작년 9월에 네. 비커스를 50bp 하고 네. 또 그다음에 11월 11월에 12월 25 해서 토탈 100bp를 갖다가 인하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12월 달 12월 하기는 했는데 그때 톤이 갑자기 이제 조금 금리 인하는 봐가면서 조심스럽게 네. 하겠다. 네. 11월까지는 실업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12월 달 FMC는 실업률보다 또 물가에 또 초점을 다시 맞추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네, 그러면서 지금 1월 달까지 좀 변동성이 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 연준의 긴축에서 시작된 변동성이긴 합니다. 음. 물론 트럼프가 20일 날 그러니까 1월 달 네. 20일 날 들어오니까 네. 그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도 같이 섞여서 지금 다 섞여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장기 금리가 주식이 올라가다가 멈춰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이번에 연준 12월 달에 긴축적인 발언한 거 있잖아요. 예. 매우 잘했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또 실업률에 포커싱을 맞췄다? 그러면 정말로 과잉 완화에 따른 자산시장 버블로 갔고 1월 달부터 그러면 진짜 긴축으로 돌려야 될 수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러셀이나 뭐 그런 쪽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중소형주가 가면 안 된다 가야 된다 이거는 뭐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데 현재는 이 돈들이 중소형주로 많이 가버리면 네. 미국의 혁신 사이클은 끊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이렇게 고금리를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은 빅테크 대기업들이거든요. 네. 이 빅테크 대기업들이 고금리를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들은 계속 혁신으로 돈을 돌리기 때문에 AI 내러티브 중심으로 그러니까 실적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현재 상황까지는. 예. 그러니까 조금 변동성이 생겨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게 얘네들은 실적이 나오는 애들이니까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소형주로 가버리면 한번 빠지면 주체가 안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저는 연준이 일단 12월 달에 잡아줬던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제가 좀 돌아왔는데 그럼 결국은 미국은 지금 GDP 대비해서 재정 수지가 지금 뭐 6%, 7% 지금 최근에 1, 2년은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네. 원래는 한 3% 정도만 쓰고 있어요. 재정 적자를 쓰는 게 GDP 대비해서. 근데 많이 쓰는 거긴 해요. 예. 근데 지금 베센트 재무부 장관, 이제 신임 재무부 장관은 재정 적자에 대한 비율을 3%까지 줄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333. 네. 근데 그거를 네. 2025년도에 줄인다 이건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 빨간색의 그 재정 적자 비율을 재정 수지에 대한 비율을 줄이는 방향은 두 가지예요. 진짜로 쓰는 돈, 재정 지출을 줄이던가 아니면 GDP를 올리던가. GDP분의 재정 수지잖아요. 그래요. 맞아. 네. 저는 결국은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그걸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는 네. 명목 성장을 올려가면서 예. 재정 수지, 재정 적자에 대한 비율을 줄여 나가는 거를 핵심 그걸로 잡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과거에 버블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리고 네. 국가 부채가 정말로 많았던 국가들이 어떻게 이 국가 부채를 해결했냐를 보면 나라들이 많았어요. 사실 유럽들이 그런 역사적 선례가 많았고 미국도 사실 과거에 한번 있었습니다.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 루이 14세 이후에 그 전쟁하고 난 뒤에 국가 부채가 이만큼 쌓였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썼던 방법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어요. 프랑스가. 네.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려면 이 부채를 똥값을 만들어 버리던가 아니면 부채를? 열심히 해가지고 갚아가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때 18세기 초에 존 로라는 사람을 해가지고 미시시피라고 들어봤어요. 미시시피 회사. 그때 그 회사를 한 걸 통해 가지고 신용 창출을 어마어마하게 시켰고 그 신용 창출을 통해 가지고 그 신용 창출을 시키려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올렸고 예. 그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부채를 갚아버렸습니다. 사실 갚아달라는 것보다는 그 부채를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부채가 정부 같은 경우는 그 부채를 해결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정책의 혼란이 따랐었어요. 그게 프랑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도 또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영국도 보면 나폴레옹 전쟁 후에 전쟁 때문에 막대한 부자가 쌓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전쟁 때문에 뭐가 많이 쌓였던 예, 거예요. 예. 근데 영국은 당시에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면 그때도 영국은 GDP 대비해서 200% 이상 갔었거든요. 부채가. 근데 영국은 장기적인 성장 플랜을 짰었어요. 그러면서 생산성 상상 그리고 혁신 사이클을 가지고 이거를 갚아 나가자라고 하는 그 계획을 잡았고 그때 들어온 게 산업혁명이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장기적인 그걸 통해 가지고 세수도 들어오고 경제도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네.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갚아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혼란 없이 막았습니다. 네. 독일은 아시겠지만 1차 대전 이후에 예. 독일도 부채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패전국이라 가지고 돈 갚으려 가지고 그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그때 끝났습니다. 결국 돈을 갚으려고 돈을 더 풀었거든요. 그러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전쟁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돈을 대줬거든요. 그러면서 부채가 많아졌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마셜 플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유럽에도 보조금을 내줬고 유럽에도 지원을 해줬고 거기서 막대한 정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어요. 성장을 통해 가지고 그때 1960년도 그때 보시면 미국의 재정 부채 비율이 이만큼 높았는데 네. 10년 동안 이렇게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어허. 그게 성장과 인플레를 통해서. 그래서 그럼 이번 사이클은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걸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만들어가지고 해결할까? 아니면 성장 혁신을 통해서 적절한 인플레이션과 성장을 통해서 이번을 해결할까?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자가 더 바람직하고 네. 후유증도 적고. 네. 디플레이션 중국이 하려고 했던 디플레이션 방법은 절대 쓰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기죠. 덜 쓴다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게 만들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산성이 없는 쪽으로 돈을 풀어가지고 명목 성장을 올릴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과도하게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또 긴축으로 가서 모든 게 다 꺼지게 만들어버려요.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도 은행의 신용 창출로 미국의 성장은 미국의 성장은 진행되겠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돈이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혁신 사이클을 만들어 갈 거다.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장기 금리가 너무 높은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키가 뭐냐고 하면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결국은 몇 페이지죠? 5페이지. 5페이지. 네. 결국은 지금 미국은 2023년, 2024년 이게 정부가 발행한 전체 국채에서 빨간색 선이 단기채 발행 비중 그게 왼쪽입니다. 지금 뭐 25% 정도 되거든요. 네. 보라색이 중장기채에 대한 발행 비중입니다. 네. 사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왼쪽을 보시면 단기채에 대한 발행 비중은 10에서 한 20 사이에서 움직였어요. 중장기채 비중은 당연히 그 반대편이겠죠. 90에서 80 이렇게 움직였겠죠. 네. 근데 코로나 때 단기채를 확 올렸습니다. 예. 그러다가 서서히 떨어지다가 2023년부터 다시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기채 비중. 네네. 그게 사실상 2023년, 2024년 정부가 연준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 확장을 했던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빨간색 그래프가 과거에 놓고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비중이. 그리고 미국 정부는 항상 장기채 발행 비중을 얼마 정도로 하라고 하는 권고를 받거든요. 그 권고 사항도 15에서 20% 안에서 움직이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지금 25%가 있으니까 많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장기채에 비대한 비중이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러면 미국 장기 금리는 공급을 계속 할 거니까 이게 내려가겠냐라는 게 지금 현재 미국 장기 금리에 반영돼 있는 내러티브예요. 그래서 자꾸 4.7% 위로 가면서 이게 5%를 다시 또 뚫고 가느냐 마느냐 네. 이걸 고민을 하고 갑자기 또 이제 외신에서 그 좀 으스스한 단어 본드 비질런트 네. 채권 야경단이 그쵸. 작동하는 거 아니냐 준동하는 거 아니냐. 그게 일단 그 사람들의 심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딱 그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절대 국채 발행량을 줄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국채를 너무 재정 적자를 많이 찍어내가지고 그동안 바이든이 뭐 욕먹은 거잖아요. 트럼프 얘가 줄인다고 했지만 얘도 똑같을 거다라는 게 일단 들어가 있어요. 국채를 줄이면 다 점수를 줄어드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네. 국채는 발행할 건데 단기채 비중 봐라. 단기채 비중이 지금 역대급으로 올라와 있다. 이제는 단기채 비중을 줄여야 된다. 중장기채 비중이 늘어날 수 없으니까 공급량이 계속 나갈 거니까 장기채의 금리는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게 두 번째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에 한 이유도 되네. 그죠? 단기 금리를 단기채를 너무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그동안 그렇죠. 예. 단기 금리는 수익률은 올라가야 되고. 네, 그렇죠.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동안 그게 지금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내러티브가 딱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근데 트럼프 이제 앞으로 아까 보여주신 거기서 빨간색 단기채 발행 비중은 낮아질 거고 장기채는 다시 또 해서 네. 다시 이제 크로스가 나야 네, 될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옐런 재무부 장관은 2025년부터 단기채 비중을 줄일 계획은 있었다고 봅니다. 작년 작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그 이유는 우리도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가 높으면 네. 빨리 짧게 돈을 빌리고 싶겠어요. 길게 돈을 빌리고 싶겠어요. 짧게 빌리고 막 빨리 갚아버려야지. 정부도 뭐. 똑같습니다. 정부도. 네. 금리가 높다라고 하면 예. 1년 만에 그냥 롤오버를 시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어차피 1년 뒤에 만기 되는 자금을 다 길게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게 사실 코로나 때 우리가 봐왔던 거예요. 확 올렸지만 내렸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제로금리로 떨어뜨렸으니까 그때 장기채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1년 안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면 2025년도 옐런은 2025년도에는 금리가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롤오버를 시켜놨는데 지금 또 여전히 높잖아요. 그래요. 높아. 예. 장기물이 또 올라와 버렸어. 이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트럼프라고 해서 장기채 비중을 뭐 권고를 했으니까 장기채 비중을 예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이번에 또 왜냐하면 이게 단기채 비중을 15%를 하든 20%를 하든 30%를 하든 그게 30% 하면 미국이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지금 코로나 때보다는 단기채 비중이 낮아요.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도 1년 더 롤오버 시킨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장기 금리에 대한 상승을 저지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채 발행 계획을 분기마다 하거든요. 네. 그 분기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틀렸네? 라고 한번 깨달을 거예요. 장기채 비중을 또 많이 안 늘릴 거니까. 그리고 2번, 장기채의 금리 상승을 올리려고 하면 이쪽에 대한 수요를 확보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요가 많이 없었어요. 그 가장 큰 수요가 저는 미국 은행, 그리고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돈이 들어오면 담보로 미국채를 삽니다. 그럼 돈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은행은 지금 미국 정부가 은행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니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만큼이면 자본금을 이만큼 채워라. 근데 이 규제에 대한 비율을 트럼프는 완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덜 채워도 된다라고 하는 덜 채워도 된다. 그러면 자산이 이렇게 많아도 예금을 너가 이만큼 받으면 원래 자본금을 채워야 되는데 덜 채워도 된다라고 하면 예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냥 그걸로 그냥 채권 사고 하면 됩니다. 채권을 사거나 대출하거나. 그래서 저는 2025년 시중은행에서 신용 창출이 될 건데 그 가장 큰 핵심은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라고 봅니다. 그게 국채 수요를 확보시켜주고 네. 대출을 풀어줄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게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마이클 바 그 은행 규제 관련한 그쪽 연준 부의장 마이클 바가 네. 나도 파월 의장처럼 내 임기 꽉꽉 채울 거야라고 호기롭게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 트럼프 취임에 맞춰서 자기가 그 부의장 그 자리는 내려놓겠다. 그렇다고 집에는 가기 싫어서 이사 임기는 다 채우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 그런 그렇다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은행 규제 완화 쪽에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을 그쪽 부의장으로 앉힌다. 네. 지금 미국채 장기물은 네. 헤지펀드들이 어마어마한 쇼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 헤지펀드들은 방향성에서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단타지. 그리고 대형 자산운용사들도 채권 매수에 대해서 좀 보류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우려를 완화시킨다? 그러면 일단 헤지펀드는 포지션 꺾습니다. 포지션 꺾어야 될 거고. 그리고 운용사들도 자산운용사들은 사긴 사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비워놓은 그걸 또 담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전 보고 있고 그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전 베센트라고 생각해서 트럼프는 재무부 장관을 관료 출신이 아니라 민간 출신으로 지명했다고 봅니다. 헤지펀드의 그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미국장이 약간 위태위태해 보였는데 이미 한 뭐 30분 정도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지금 이미 금년에 일단 연초에 숏으로 출발하는 헤지펀드 얘들도 한번 다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금리의 상승은 추세적으로 올라가려면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성장이 올라오면 인플레이션은 따라와요. 원래 성장이 엄청나게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때입니다. 혁신 사이클. 그러니까 저는 미국은 지금 단기국채를 올리고 있잖아요. 단기국채 비중을 지금 높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걸 언제 떨어뜨릴까? 언제? 생산성이 올라갔을 때. 생산성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장기채금리는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지금 빅테크들이 워낙에 AI 내러티브 하면서 실적은 올라가잖아요. 근데 생산성은 아직까지 닷컴 버블이랑 비교하더라도 낮은 상황이에요. 이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장기채금리가 그리고 물가가 우려스럽거든요. 계속. 그러면 장기금리는 못 올라가도록 계속 방어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말했던 은행 수요, 단기채 비중 확대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그런 새로운 전략. 그러면서 장기채 금리가 미국 증시를 폭망할 정도로 올라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재무부는. 그리고 시중은행 돈들은 계속 대기업들한테 돈을 풀어주고 대기업들도 장기채 금리가 너무 높으면 대출을 못 하잖아요. 지금 수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6%, 7%, 8% 이렇게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다 망하는 건데 누구 어떤 용자가 그거를 대출을 하겠습니까? 중소기업은 지금 수준도 사실 높아서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돈을 풀어주려면 지금 수준의 금리가 딱 맞다는 거죠. 미국채 10년물이 4에서 한 4.5, 4점 그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더 낮아지면 돈이 좀 진짜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약간 좀 허접한 대로 돈이 흘러갈 수 너무 있고. 올라가 버리면 다 망해버리고. 이 사이에서 유지를 하는 게 미국 재무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은 일인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베센트 시켰겠죠. 아니면 아무나 시키겠죠. 재무부 장관. 그의 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 진짜 시간 잘 간다. 우리 뭐 밤새도록 해도 되는데 저기 아닌 게 아니라 오늘 가져오신 자료 중에 혹시 연준 대차 대조표나 뭐 이런 거는 없죠? 그건 있는데 오늘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할 얘기는 제가 이제 이 얘기인지 이제 금년에 아침에 또 했던 그 허접한 개그 한번 더 해야겠네. 뭐요? 동성이가 둘이 있는데 시장에서 좋아하는 동성이는 유동성이고 약간 시장에서 들으면은 약간 좀 찝찝한 게 변동성인데 두 동성이가 성씨에 따라서 그리고 그동안에 유동성으로 해서 왔다가 살짝 변동성에 대한 경계감 내지는 약간 쪼림이 있는 시점인데 오늘 성분 부장은 뭘 지금 선언하셨냐면 2025년도에도 재작년 같지는 않겠으나 미국 재무부와 은행발 유동성 공급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그것이 좋은 성격의 유동성 공급이 되고 생산성 향상과 어우러지면서 괜찮다 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은 잡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지. 유동성 측면에서 프레드 같은 데서 연준 대차 대조편에 이제 연준 밸런스 시트 보면 이렇게 오다가 코로나 때 푹 왔다가 금융위기 때 푹 한번 뛰었다가 코로나 이후로 또 이렇게 뛰어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결국 막 달러를 찍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
뭐 경제학 개론이라고 할 것도 없지. 우리 고등학교 때 사탐, 우리 옛날 꼰대들 그 정치 경제 시간에 배웠던 신용 창출 기능, 그것만 제대로 작동했으면 달러가 갑자기 수조 달러가 늘었는데 저게 은행에서 알까고 해갖고 뭐 한 10배, 20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인플레이션이 9% 10%에서 안 멈추지. 그렇죠. 진짜 1차 세계대전처럼 나는데 이 돈들이 전부 초과 지준에 쌓이거나 아니면 영래포 계좌에 그냥 담겨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 인플레이션으로 막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 궁금한 거. 네. 은행이 그러면 그 대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네. 좋아요. 트럼프 행정부에 가서 규제 완화를 할 것 같고 그 자본 비율 맞추는 걸 좀 완화해줘서 대출 여력을 늘려주겠다. 당장 이제 감이 왔고 그 돈은 그럼 어디? 기존에 초과 지준? 아니면 은행 대출? 어디서 나오는 돈으로? 은행은 사실 없는 돈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드립니다. 그걸로 뭐를 투자를 할까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은 다시 또 예금을 합니다. 예. 그 돈을 은행은 또 예금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고딩 때 배웠던 그거 아니에요? 네. 신용 창출 그러니까 아니야? 없는 돈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신용 창출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소장님이랑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은 저는 철저하게 예. 공급망 붕괴에서 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었어요. 와, 이건 밀턴 프리드만 교수님이 들으면 내 인원 하시겠다. 너 성상현 너 대한민국에서 성산문 일에 제일 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지금 나한테 덤비냐? 이거는 뭐 그거는 인플레이션은 오로지 화폐적 현상이라 했거든. 근데 공급망 붕괴 때문이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플레이션은 그거는 그 밀턴 프리드만 책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배드 인사이트라는 책도 썼고요. 근데 이번 책에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썼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플레이션 화폐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권력이랑 엄청나게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인정.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양극화가 심해지거든요. 인정. 양극화가 심해지면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아요. 없는 사람은 죽어요. 네. 애플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도 그 가격에다 팔 수 있어요. 어허. 떡볶이는 못 팔아요. 떡볶이는 바로는 못 팔아요. 마지막에 팔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가격을 좀 올려서 팔아보려고 하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려요. 박살납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싸진 가격을 또 삽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저는 공급망 붕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돈이 많아도 생산량이 더 많으면 인플레이션 안 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 네. 중국.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푸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디플레이션은 수요적인 침체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나 버리는 거죠. 살 사람들이 다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사라고 연준이 돈을 풀어주는 거예요. 좀 더 사라고.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는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 온다 이게 아니라 네. 돈을 풀어줬던 이유 자체가 네. 디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풀어줬고 네. 그게 디플레이션에서 조금 성장이 올라오면서 인플레이션으로 갔던 거예요. 이게 2020년도에 우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봤잖아요. 네. 철저하게 전 공급망 붕괴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공장이 다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공장이 뭐 베트남에도 있고, 그러니까 부품 공장들이 베트남에도 있고 저기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미국에서 하나를 뭐 만들어야 되는데 공급망이 붕괴되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차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중고차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중고차가 신차보다 더 비쌌습니다. 그래요. 그런 현상이 때문에 9.1%의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1970년도에는 두 번의 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오일 쇼크로. 그때는 뭐 오일 쇼크에 대한 그것도 있었지만 그때는 중산층에 대한 비중이 이만큼 높았어요. 네. 지금 중산층이 이만큼 줄었습니다. 네. 중산층이 많으면 조금만 뭐 올라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사거든요. 지금은 양극화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여기는 인플레이션을 잘 안 일으킵니다. 자산의 버블을 일으키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잘 못 오는 상황이에요. 1970년대는 돈을 많이 풀었으면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갈 수가 있었어요. 돈을 주면 그게 다 이렇게 뭐 사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양극화가 심해졌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버블을 안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은데 우리 실생활과 연관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실생활에 있는 거를 뭐 2배, 3배 내고 막 그렇게 안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보면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지금 우리가 2025년도 인플레이션 지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설명 넘어가기 전에 저 성격 삐뚤어진 진행자의 한번 삐딱선을 한번 듣고 가십시오. 네네네. 그래요. 밀턴 프리드만은 화폐적 현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정의했고 우리 성상현 부부장은 공급망 붕괴가 네. 인플레이션이라고 했고 네. 그 공급망 붕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올리려고 하는 거고 리쇼어링을 하려고 한다고 보고 저 있어요. 같은 삐딱선이 한번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역사적으로 왜 계속 인플레이션이 반복되었는가. 아까 권력과 인플레이션은 밀접하다 하셨죠. 네. 저는 그렇게 봐. 인플레이션은 만들어져요. 누가 권력 갖고 있는 놈들한테 통해서. 네.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도 말씀하셨잖아. 루이 14세가 어떻게 그 국가 부채를 해결했는지. 그런 식의 해결은 결국 열심히 저축하고 덜 먹고 덜 입고 열심히 저축하고 했던 사람들의 그 모든 저축과 채권 이것이 녹아나는 거지. 그렇죠. 나중에 그 극심한 인플레이션 됐을 때 자기가 모아두고 빌려줬던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네. 그걸 갖다가 마구 빌려서 자산을 땅을 사고 부동산을 하고 뭘 투자하고 뭘 했던 놈들은 갑자기 부자가 돼 있고 네. 그거 조금 미안하니까 한번 뭐 긴축하는 척 하다가 네. 또 그걸 한번 일으키고 해서 점점점 있는 자들에게는 필요 없이 많고 없는 자들은 조금씩 해서 다 뺏기고 네. 그 와중에도 막 저축은 미덕이고 어떨 때는 소비가 미덕이고 그러다 저축도 하다가 소비도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서민들은 죽었다 깨도 네. 늘 경제적으로 압박 가운데서 살다가 자식들한테 미안한 마음 품고 또 간다 이런 거죠. 네. 에이 서글프다. 네 그래요. 자 그럼 아니 은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돈이? 은행을 통해서 어떤 정도로 나온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추정을 뭐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기는 어렵고 올해 같은 경우에 실질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실질 성장률이 인플레이션 상승 폭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2대1 정도, 그러니까 뭐 2배 정도, 실질 성장률이 1%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은 0.5%. 이게 인플레이션 1%포인트가 올라가면 실질 성장률은 2%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를 조절하는 게 이번 결국은 은행들이 대출을 풀어주는 방식이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기업과 정부와 은행이 연결돼서 움직인다고 보고 있어요. 부동산으로 푸는 거는 개인들이 돈을 푸는 방식이에요. 그건 통제가 안 됩니다. 근데 대기업은 철저하게 통제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미국 정부는 올해 계획경제로 분명히 가는데 대기업 주도의 계획경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인플레이션이 오냐 안 오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사실상 상반기는 여기까지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와 있는 12월 말까지 수치고 파란색 선까지가 그 다음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네. 0.25%포인트로 지금부터 매달 나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전월비. 네. 0.25면 진짜 MOM으로 높거든요. 0.25%를 네. 가정하면 뭐 0.3이든 0.35든 상관없고 그러네. 상반기까지는 네.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는 방식이에요. 기저효과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그럼 실제로 지금 우리가 2.7%대 후반을 지금 물가 상승률을 보고 있는데 네. 0.25를 가정하더라도 떨어지고 예. 0.3을 하더라도 떨어집니다. 상반기까지는. 그러면 이러한 물가 우려에 대한 것들이 상반기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낮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우려를 덜 하겠죠. 하반기 때는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계속 0.35가 나오면 사실 하반기 때는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안 보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혁신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 이 물가가 둔화되는 방식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추정하는 거는 제가 1년을 추정을 해놨지만 상반기는 추정을 하는 게 어느 정도 그 우리 추정 시뮬레이션과 맞을 수 있다. 그거는 네. 기저효과 때문에 떨어진다. 네. 하반기는 그때 가봐서 다시 해보는 게 맞다. 그래서 너무 이게 물가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생각을 꼭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거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 네. 어디 미국, 한국. 미국, 한국. 지금 뭐 오로지 미국이요. 이 표 한번 보시면 네. 지금 녹색 선 있잖아요. 이건 지금 모기지 금리의 추이예요. 녹색 선은 모기지 금리.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의 추이. 그래요. 이 파란색 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선 이거. 그냥 검은색. 검은색 선, 예, 검은색 선. 이거는 지금 모기지 대출이 지금 발행돼 있는 모기지 채권의 평균 금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 똑같이 이 발행돼 있는 모기지 대출 잔액에 대한 평균 금리도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이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거의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전혀 그러네요. 금리가 올라가도 일단은 첫 번째 고금리라서 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허. 그리고 고금리,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집값은 사실 거래가 안 되니까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팔면 또 다른 걸 뭐 사야 되는데 고금리라서 그런 행위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기로 빌리니까 굳이 애초에 30년짜리 모기지 론인데 빌릴 때 저금리로 빌려서 그냥 계속 아무리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모기지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이미 장기로 모기지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낮은 이자율로 다 했죠. 이자 내는 거 아니에요? 2020년 코로나 때, 2021년도 그때 다 저금리로 리파이낸싱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안 움직입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 까만색 선이 안 따라가는 거지. 네. 네. 추가 대출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럼 원래는 대출을 내가 만약에 변동금리로 했거나 대출을 계속 신규로 일으키는 사람들은 계속 금리를 올리면 위험해질 수 있죠. 근데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려서 예금금리는 계속 올라가요. 나는 어차피 신규 대출을 안 일으켰어. 그러면 비용은 그냥 묶여 있는데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금리는 올라가니까 가지고 있는 돈으로 MFN에다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끊기는 거예요. 그냥 연준 쇼만 했네. 인플레라서 우리가 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도에 나왔던 9.1% 인플레이션은 철저한 공급망이 주었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안 올려도 됐다. 근데 금리를 올렸잖아요. 소비를 더 못하게 하려고. 그게 실제로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게 고금리 이자가 미국 소비를 뒷받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MF에 돈을 넣으니까 그 돈들이 들어오잖아요. 배당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배당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옛날에는 돈이 저금리면 할 거 없어서 주식 투자하다가 주식에서 까먹어가지고 다 잃어버리는데 MF는 돈을 까먹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오케이. 거기에 아까 그래요. 지금 이거 아까 그 장표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우리 성상현 부부장이 딱 그거 했네요. 관로 열고 비용 전가 안 되고 있어요. 연준이 암만 연방기금리 뭐 기준금리 올린다 해도 비용 전가 안 되고 있고 그 밑에 한 줄로 딱 요약했네. 소비자와 기업은 팬데믹 기간 동안 저금리에 그냥 비용을 묶었다. 연준이 생쇼를 한들. 지금 모든 그 부채에 대한 압박, 금리에 대한 압박은 미국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미국 기업과 개인은 미국 정부가 갚아야 될 이자만 올라가네.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뻥 터질 만한 게 없다라는 거죠. 정부가 터지지 오케이. 않으면. 그리고 이거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소비 있잖아요. 소비. 네. 고금리가 과연 미국 경제가 악재일까? 저는 지금 2024년 기준으로 MF에서 나오는 이자 봤거든요. 이자가 4천억 달러씩 나오고 있어요. 이게 4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21년도에 초과 저축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네. 그게 2024년 상반기 때는 0으로 다 내려갔어요. 그때 2.1조 달러가 있었거든요. 초과 저축이? 네, 2.1조 달러로 3년을 버틴 거죠. 그런데 지금은 MF에서 매년 4천억 달러씩 나와.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 돈이 하나도 지금 제로금리로 간다고 하더라도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돈이란 거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까지 많이 내릴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이 MF에 들어가는 자력 돈들이 계속 돈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소비가 과연 끊길까 안 끊길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 미국이 인플레이션 리스크, 소비 둔화에 대한 경기 침체 리스크, 저는 그 두 개 다 소비 둔화에 대한 경기 침체 리스크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으면 안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일단 상반기까지는 기저효과 때문에 빠질 거고 하반기 때는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그 부분이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안 생길 거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변동성, 지금 다 변동성이 경기 침체 아니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생기는 변동성들은 매수해야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 주가가 저렇게 날아갔나? 참,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마트 저렇게 날아갈 동안 이마트는 왜 못 가나? 그래요.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기업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사실 네. 이거는 좀 저도 뭐 인문학적인 개념이긴 한데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시면 2025년도 빅테크에 대한 캐펙스 투자는 저는 계속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빅테크들. 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캐펙스 투자 올해 많이 늘린다고 한 거 보셨죠? 2024년도도 많이 했었는데 2025년도에는 AI 쪽에 대한 캐펙스 투자는 더 늘릴 거라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요. 이야기했습니다. 네. 보통 캐펙스 투자는 미국의 그 기업 이익에 대한 선행, 그 포워드 EPS를 선행합니다. 신기하게도 선행합니다. 그 투자를 많이 하면 이 기업들은 결국은 실적을 많이 벌 거라고 하는 거를 그 후행에서 따라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혁신을 일으키려고 하면 이 돈들을 미국은 소기업들을 줄 그 여력이 없어요. 이 대출이 다 대기업 쪽 풀려서 얘들이 빨리빨리 개발을 해야 네. 미국이 혁신을 통해서 물가도 잡고 네. AI라고 하는 그거를 전 세계에서 독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한 가지 진짜 제가 책 보다가 하나 엄청나게 좀 재밌었던 게 있는데 AI 있잖아요. AI. 정부 차원에서 이 AI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가장 먼저 말했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2017년 중국이었더라고요. 시진핑. 중국. 예. 그리고 2017년 하반기에는 그 다음이 러시아. 그 다음 2018년에 인도. 그 다음 2019년에 미국이 했는데 미국도 당시에 트럼프가 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 독재입니다. 독재. 예. AI는 데이터를 다 통제할 수 있고 이걸로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빨리 깨우친 곳들이 보통 독재를 하려고 했던 그거에 고민이 많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깨우쳤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AI에 대해서 제일 높잖아요. 네. 그 이유가 미국 정부는 조금 늦었지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중국보다 빨랐어요. 그 미국 기업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죠. 데이터가 결국 세상을 지배한다. AI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AI 산업에서 지금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부와 기업이 같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서 투자 캐펙스 투자가 그게 작년까지의 그 내러티브였거든요. 네. 근데 올해부터 뭘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뭐로? 미국의 투자. 미국에. 네. 지금 저는 앞으로 대기업들은 다 그렇게 갈 거라 보고 있고요. 그걸로 혁신도 일으키지만 미국의 혁신을 일으킨다는 걸 지금 저희들은 키워드로 잡고 있습니다. 그걸 트럼프가 할 수 있도록 은행 규제 완화, 보조금 지원을 계속 볼 거라 하고 있고 칩스법이라고 바이든이 했던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보조금 지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칩스법 2를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칩스법은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건데 칩스법 2는 미국 기업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들은 관세 때리면 알아서 들어와 이거거든요. 보조금 안 줘도 돼. 이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보조금은 지원될 텐데 미국 기업으로 더 집중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업을 보는 상황은 지금 이렇고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어느 정도 사이클 나오시죠. 네. 그리고 금리에 대한 변동성은 분명히 계속 생길 수 있죠. 네. 성장이 안 부러지는데 금리가 부러지겠어요? 그거는 저 매수기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1월달, 2월달 한번 보시면 미국이 지금 올해 차환 발행해야 되는 자금이 8조 달러가 있어요. 미국 부채, 정부 부채. 1월, 2월에 거의 40% 이상이 됩니다. 지금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도 사실 그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1월에 특히 25% 이상, 25%가 있어요. 네. 1월이 많습니다. 2월도 15%가 있긴 하지만 그게 끝나면 어느 정도 변동성이 차환 발행에 대한 변동성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리파이낸싱 계속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저는 지금 사이클을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버블은 언제 꺼질까? 저는 연준이 다시 추세적인 긴축으로 돌 때. 그러니까 한 번 인상은 언제든지 나중에 인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한 번 인상이 아니라 계속 올리는 방식이잖아요. 네. 우리가 2022년에 22년에 겪었던 그 것처럼. 방식이 아니면 이번 버블은 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